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더위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7월을 이틀 앞두고 서울에 열대야가 상륙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오늘도 뜨거운 이불을 덮은 듯 잠 못 드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낮부터 서울에는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무탈한 여름 나시려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더위는 어느 정도인지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 차정승 기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기자, 밤 9시가 돼도 더운 것 같은데요. 지금 기온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곳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현재 기온이 29도쯤으로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만히만 서 있어도 후텁지근하다, 푹푹 찐다, 덥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날씨인데 이 강바람이라도 쐬면서 이 더위를 식혀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간밤에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 최저 기온이 25.6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어선 건데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며 밤 사이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더워요. 그래서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낼까 지금 벌써 걱정이에요. 올해 서울의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8일 늦었지만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거라고 기상청이 예보한 만큼 올해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장 기록인 지난해 48일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찜통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있다는데 이 내일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낮 12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에는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데 내일도 덥습니다. 이 체감 온도가 30도를 크게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경기도 이천이 33도까지 올랐고 예년보다 이른 장마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 현재까지 425명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사망자는 3명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폭염특보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특히 경북 울진과 경주는 오늘도 37도 가까이 수은주가 치솟았습니다. 6월부터 찾아온 찜통더위에 임시주택에서 살고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공터에 들어선 임시주택단지. 어르신은 에어컨을 틀어놓고도 찜통더위에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안 틀면 배도 못 빼. 근데 갈 데도 없고 뭐. 전기세가 걱정돼 자주 꺼놓는데 온도는 금세 30도를 넘어갑니다. 전기세가 또 엄마가 또 많이 나오니까 빨리 끄라고 하니까 끄죠 제가. 한낮 땡볕에 오가는 사람이 없이 썰렁하기만 한 시장. 부채 하나로 더위를 쫓는 상인들의 얼굴엔 땀방울이 흐릅니다. 폭염에 내놓은 과일은 쉽게 물러졌습니다. 하루에 이거 파는 것보다가 성능이 더 많네. 더워가 손님도 없고. 천년 유적지에서는 관광객도 문화해설사도 그늘을 찾기 바쁩니다. 유적지가 밖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밖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기온이 37.5도까지 올랐던 경주는 오늘도 37도 가까운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또 경북 울진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6.8도, 강릉이 36.1도, 전주 34.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폭염특보는 전국 183개 특보구역 가운데 79%인 145곳에 발령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올리고 각 지자체에 폭염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요즘 집을 나서면 새카만 벌레들이 떼지어 날아다녀 불쾌한 적 있으셨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갑자기 개체 수가 늘어난 러브버그 때문인데요. 인천에 있는 계양산은 아예 새카맣게 산을 뒤덮어서 잠깐 서 있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신정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러브버그들이 잔뜩 날아다닙니다. 몸에 계속 달라붙어 걸음을 떼기도 어렵습니다. 팔에 붙고 얼굴에 붙고 지들이 붙고 싶은데 다 붙으니까.
등산로에 설치된 펜스나 정자뿐 아니라 나무와 식물도 온통 벌레로 뒤덮였습니다. 새까맣게 이렇게 앉아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은 좋지 않았죠. 제가 계양산 정상에서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밝은 옷을 입고 5분 정도 서 있어 봤는데요. 쉴 새 없이 달라붙어 잠깐 서 있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인천 계양구청에는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지난 한 주에만 44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이 매일같이 물을 뿌리고 바람으로 날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막 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숨을 막 하면은 들어갈 정도로 감당이 안 되니까. 지난 주말엔 산 정상을 뒤덮은 러브버그를 등산객이 찍은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러브버그는 겨울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대도시 주변 야산에 알을 낳습니다. 민가가 접해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유충이 죽지 않고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나. 다만 유독 계양산이 심각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산에서만 러브버그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주택가와 상가까지 벌레들이 몰려들어 생활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강석 기자가 가봤습니다. 주택가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문 앞바닥이 검은 러브버그 사체로 가득합니다. 가게 안도 바닥이나 냉장고 위 가릴 것 없이 러브버그가 나뒹굽니다. 근처 정육점 사장님은 수시로 가게를 쓸고 치우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러브버그는 금세 또 생깁니다. 오늘은 조금 덜한 편인데 지금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영업에 지장을 많이 줬습니다. 경기 광명의 주택가에도 러브버그가 때로 출몰해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벽과 창문에 붙은 러브버그를 하루 종일 쓸어내는 게 요즘 일입니다. 들어오는데 또 새카마요. 또 쓸고 또 아까 너네 가는데 쓸었는데 또 우리 아저씨가 그 사이에 하여튼 4-5번을 쓸었단가. 저녁에는 창문조차 열 수 없어 잠도 설칩니다. 밤에 창문을 못 열고 그냥 벌레가 하도 많아가지고선 창문을 못 열고 그냥 잠은 더워가지고서 그냥 죽겠어요 아주 그냥. 최근 일주일 새 광명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민원은 약 500여 건. 인천의 경우 1,392건에 이릅니다. 지자체들은 비상입니다.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3년 전 처음 대량 발생이 보고된 백년산 일대에 올해 처음 광원 유인제 포집기까지 시범 설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러브버그가 이제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공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합니다. 러브버그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 러브버그가 어떤 곤충인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암수가 짝짓기를 하는 상태로 날아다녀서 시각적인 불쾌감을 야기하고 있죠. 국내에선 2015년 처음 관측됐고 2022년 대량 발생한 뒤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는 건데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까?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브버그는 중국 남부나 일본 오키나와 등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던 곤충인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국내 러브버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NA를 분석했는데 중국 산둥 지방의 종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이런 쪽 종들보다는 서울 쪽하고 가까운 중국 쪽 있잖아요. 그쪽하고 유전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걸로 나왔어요.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짐 속에 섞여 들어왔다는 설, 편서풍을 타고 서해를 건너왔다는 가설 등이 있습니다. 러브버그가 점점 더 넓은 지역에 출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확산된 겁니까? 네, 2022년에는 은평구와 고양시 등 서울 서북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에는 서울 대부분 그리고 인천까지 번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역으로 새해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수도권에 많다는 건데 러브버그 수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러브버그는 산속의 낙엽층 밑에 알을 낳는데요. 산과 숲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이 러브버그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고한 포식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까치, 참새, 거미가 러브버그를 먹는 게 관측되긴 했는데 이들이 러브버그를 아직 먹잇감으로 인식하지 않고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브버그가 환경에는 좋은 익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성충은 꿀벌처럼 꽃가루를 옮겨줍니다. 독성이 없고 인간을 물지도 않고요. 질병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 살충제 이런 거 쓰면 안 됩니까? 전문가들은 살충제를 쓰면 다른 많은 생물들도 죽기 때문에 생태계가 깨져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인간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는 해충들의 천적까지 몰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생물들이 대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신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밝은 빛이나 특정 향을 이용해 포집하는 방식을 현재 시도하고 있고요. 정부는 러브버그 유충만 골라 죽이는 친환경 곰팡이 농약 개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도심지에서는 물을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을 좀 버텨야 한다 이런 말입니까? 네, 러브버그는 습하고 기온이 높은 초여름에 대규모로 부화하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소멸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러브버그 소동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야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만 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제2, 제3 이런 러브버그들이 또 등장하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의 배우자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 지명자가 태양광 산업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희 취재진이 해당 사업 부지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정 지명자 배우자는 태양광 발전소 땅을 잘게 쪼개서 적게는 3명, 많게는 30명까지 공동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돼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데 편법 쪼개기란 지적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정 지명자의 해명은 뭔지 이채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산등성이에 태양광 패널이 빽빽합니다. 정동영 지명자 배우자 민모 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북 음성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 일부를 다른 2명과 함께 샀습니다. 한 해 전에도 전북 정읍과 충남 부여 등에서 비슷한 땅을 최대 29명과 공동 매입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사들인 필지가 총 20곳입니다. 15명이 소유주예요. 같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분할해서 산 거예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노린 편법 쪼개기가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분양업자들은 1000제곱미터 면적이면 월 230만 원의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혜택이 없는 경우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입 가격이 달라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력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다 100kW 이하로 갖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다 봐야죠.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 어민이어야 하는데 협동조합에 가입해 꼼수로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민 씨가 농축산 어민 등으로 등록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얻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정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통합민주당에서 출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2년 동안 전국 각지에 흩어진 여러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손오공이 분신술을 썼다고는 합니다만 권 후보자가 어떻게 근무하고 월급을 받은 건지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단단히 따지겠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울 후보자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의 삼계탕 전문점입니다. 권 후보자는 재작년 7월부터 음식 서빙 등의 일을 도우며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권 후보자는 SNS에 평일 4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권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한 상업설비에서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 업체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며 1년 동안 자문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 이상은 출근하셨어요. 서울 종로의 인수업체와 경기도 의정부의 대학교, 부산의 한 물류업체까지 2년 동안 5곳에서 연 8천만 원 정도씩 벌었습니다. 4곳 이상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시기가 7개월이나 됩니다. 국민의힘은 권 후보자가 분신술이라도 썼냐면서 후원금을 급여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권 후보자가 근무한 업체 관계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권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국민청문회를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청문회장에는 농민, 회계사 등과 함께 배추까지 등장했는데요. 민주당 의석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만큼 여론전을 통해 부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던 회의실에 배추 18포기가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의혹을 마저 검증하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유학 시절 후원자 강신성 씨로부터 월 평균 450만 원 정도 받은 걸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이라고 한 김 후보자의 주장이 검증돼 올랐습니다.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국민청문회에 나온 한 농부는 사실이 아닌 게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돈 들어오는 날은 수확하는 날 딱 하루고 되지도 않는 말씀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좀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조국 흑사에 참여했던 김경렬 회계사는 출처가 증빙되지 않은 소득이 8억 원이라면서 제2의 조국이라고 하면 조국 전 대표가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들을 찾아내서 출판기념회다, 결혼식이다, 빙부상이다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꿰맞춘 조작이 아닌가. 김민석 후보자는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인사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 청문회를 두고 거짓 선동 정치쇼라며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사법개혁을 이끌 주요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여당도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9월 내 개혁 입법 완수, 검찰청 폐지 이를 공언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정성호 의원은 야당과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석 달 안에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나누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검사라는 말도 거기 헌법에 있어서 지금 원래는 사실 검사라는 표현도 저는 없애고 싶었어요. 차기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 역시 추석 전 확실하게 끝내겠다. 추석 고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들리도록 하겠다는 등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속도 못지않게 수사력 약화 등 부작용 최소화에도 신경 쓰겠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22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봉욱 민정수석 인선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봉욱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반면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선 때 검찰 출신이라며 반발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발표되면서 1년 4개월째 꽉 막혀있던 의정 갈등 사태가 해결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 방역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에 대해 의료계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임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의정 갈등의 원인은 불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가 이제 아마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은. 8년 만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지명에 의료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고 의사협회는 지명자의 합리적 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여당과 의료계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해결책을 찾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만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대생 대량 제적,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학사 유연화 조치에 대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또 지금 돌아온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은경 지명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어제 발표된 2차 내각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의 조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른바 사법개혁을 이끌어갈 법무부 장관 인선은 기존에 보였던 인사 패턴과는 조금 다르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인선에 담긴 의미, 조각에 대한 평가까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더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법무장관 후보에 정성호 의원이 내정이 됐잖아요. 여러 면에서 예상 밖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의외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선 때 대통령실에서 주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없다 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려 38년지기인 원조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죠. 평소 정 지명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백의종군 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던 데다가 지난 대선 때는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주로 하는 레드팀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실제로 정 지명자 지난주 말쯤에 장관직 제의를 받아들였고 어제 오전에서야 인사검증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사법개혁, 이른바 사법개혁은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다 이런 의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정 지명자가. 네. 이 대통령의 속내, 인사에 담긴 속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물론 강성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 정 지명자 내정이 성에 차지 않는 인사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개혁을 똑바로 하라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 지명자 오늘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미 나와 있는 개혁 입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중심이 돼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잘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검찰 개혁의 입법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주도하고 그 후속 조치인 정부 조직 개편과 야당 설득 등의 문제를 정 지명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지명자에게 야권과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여론을 달래는 소위 국함 역할, 또 민주당에게는 배드캅 역할을 나눠 맡기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인 겁니다. 네, 자 이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봉욱 민정수석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이 사람을 기용한 것도 뭐 같은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네, 다소 비슷한 의도가 이갈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혁 대상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검찰 내부를 설득하는 역할, 봉욱 수석에게 맡기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다만 수석실 산하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 등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고요. 또 검찰개혁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사법제도 비서관 역시 친명 성향의 교수가 기용된 상태입니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장악력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정성호 지명자를 포함해서 국무총리도 그렇고요. 내각에 기용된 현역 의원 8명입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드러난 이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실상의 의원 내각제다 이런 비판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초대 내각인 만큼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사들을 우선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해수부 이전이나 국방개혁 또 대북정책 같은 대선 공약과 관련된 부처에 주로 선거 때 같이 뛰었던 현역 의원들을 배치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경제 라인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료 출신, 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기업인 출신들을 조합해서 채웠다. 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네. 남편이 코로나 백신 관련 주식 매입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게 바로 정은경 전 청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이것도 이 대통령의 인사 특징으로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국민 여론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덕적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쓰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인사 스타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과를 실제로 내고 또 결과까지 좋다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겠지만 의혹이 설령 더 커지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불통 인사의 실패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과거 재판 변호사들을 국정원 2인자 또 민정수석실 산하의 실세 비서관에 기용한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 다분합니다. 네. 자, 목요일이죠.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회견 형식으로 합니까? 네. 그렇다니까 그때 인사에 대한 철학과 생각 한번 물어봐 주시죠.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소환 날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내일 출석하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이후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에 2차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새벽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적법한 추가 소환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석은 하실 예정이죠?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을 하실 겁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3일 내란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5일 이후로 2차 소환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재차 내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날짜를 다시 정해 통보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특검 측은 지난 28일 1차 조사 당시 핵심 증거가 제시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오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거가 제시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남성이 이웃집 초인종을 누른 뒤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민 2명이 다쳤고 용의자는 범행 직후 숨졌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두려운 듯 뒤를 힐끔 보며 내달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성이 역시 맨발로 뛰어갑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피해자들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어젯밤 8시 30분쯤 다세대 주택 이웃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열고 나온 남성 2명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깨와 목, 발목 등을 다친 피해자들은 200m 정도 떨어진 편의점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세 동기 같은 거는 차에서 꺼내가지고 차가 한번 뒤로 쏠 때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놀래니까 접근을 못하고 그냥 무슨 일인가 뭐. A씨는 범행 직후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차가 부딪힌 줄 알았는데 사람이 떨어진 소리가 그랬는지 꽝 소리가 났죠. 문이 조금 있으니까 경찰차가 오더라고. 피해자들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건물 곳곳에 저지선을 설치해두고 구체적인 난동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겠지만 추락한 원인과 구체적 범행 경위는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입주를 앞둔 분양 아파트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계약자들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세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현금 여유가 있는 세입자만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노도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원동의 한 신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분양 계약자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갭 투자를 막겠다며 전세 보증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는 입주 예정 단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싸게 내놔서 계약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누구 가족이나 누구한테 차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분양계약자들이 잔금일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연 8%가 넘는 연체이자율을 내야 합니다. 입주를 앞둔 서울의 다른 분양단지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전세를 맞춰서 그 돈으로 잔금 치르고 하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규제가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지금 뭐 구하지도 못하고 완전 보류 상태인 거죠. 금융위 관계자는 분양계약자의 선택폭이 줄어든 것은 맞다며 현금을 들고 오는 세입자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충분한 자금 없이 당첨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기습적인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를 내놓을 만큼 서울 집값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못한 악성 미분양도 거의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수요를 끌어올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준공된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곳곳에 할인 분양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엔 수천만 원 할인해 원하는 동호수까지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 700세대 가운데 약 500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2만 7천여 가구, 약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악성 미분양의 83%가 지방에 집중됐는데 이곳 대구가 3,844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일시적 공급 과잉과 일자리 감소, 똘똘한 한채 현상까지 겹쳐 지방 부동산은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주택수에서 배제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주택세에서 제외해주는 특례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50% 또는 60%를 양도세 감면하는 정도와 같은 특례까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만 지방 활성화를 위해선 근본적으로는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세제 지원을 통해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요금과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서 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른 데 이어서 편의점 제품들도 줄줄이 인상 행렬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내일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일부 제품들의 가격표가 미리 바뀌어 있습니다. 냉동치킨 가격이 6,900원에서 9,900원으로 43% 오르고 커피와 우유, 골뱅이 등이 5에서 13% 오르는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100여 개 제품 가격이 내일부터 일제히 오릅니다. 많이 비싸졌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사도 요즘에는 거의 10,000원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28일부터 150원 올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하철 요금은 누적 기준으로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의 누적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출퇴근 직장인들에겐 10% 넘게 뛴 교통비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왕복은 300원 정도 이제 느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뭐 약속을 가거나 할 때도 2번, 3번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삼계탕과 냉면 등 외식 가격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혼자서 나가서 밥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 그때 좀 이제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좀 확실히 올랐구나를 느끼긴 합니다. 정부가 생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30조 원에 이르는 추경이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활동과 전사자 유해가 송환되는 모습을 관영 매체를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김정은 위원장이 유해 앞에서 울먹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파병 사실을 숨겨오던 북한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전에 나선 건데 이유가 뭔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북한 러시아 대표단을 위한 공연 도중 무대 배경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송환된 전사자의 관을 어루만지는 김정은의 모습과 함께 지난해 10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공격 작전 계획에 김정은이 직접 서명했다는 명령서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정은과 러시아 인사들은 공연 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나라 군대들 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우위와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는 북한은 민심 악화를 우려해 반년 넘게 파병 사실을 감춰오다 지난 4월에서야 참전을 공식화했는데 군인들의 전투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월에서 8월 추가 파병을 위한 선발 작업에 착수한 만큼 적극적인 내부 선전에 들어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피를 바쳐서 서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서 북러 간의 어떤 혈맹 관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하다 중단한 방벽 설치 작업을 최근 재개하면서 유엔사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도로 폭파대 이후 처음 이뤄진 통보로 정부는 긴장 완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통지문이 대남 적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인 만큼 대화 신호로 받아들이기엔 이르단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를 마쳤는데 후임을 사실상 찾지 못했습니다. 개혁하고 변신해도 될까 말까인데 당내 분열상은 심각하고 야당의 존재감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방침인데요. 여권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도 일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식 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교체 파동 이후 임명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취임 47일 만에 임기를 마쳤습니다. 다시 백이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한 당 혁신 방안을 내놨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실패했던 여당으로서의 역사를 청산을 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퇴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새 비대위원은 4선 박덕흠, 재선 조은희, 초선 김대식 의원 등이 내정됐습니다. 내일 전국위를 거쳐 공식 출범하는데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결정과 함께 부정적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향적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상승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소비 쿠폰부터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걸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이 400만 명 가까운데 이들에게는 뭐라 할 건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소각해준다는 내용입니다. 113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걸로 추산되는데 국민의힘은 같은 조건에서 성실하게 상환한 361만여 명에겐 역차별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지고 요즘 빚 갚으면 바보가 된답니다. 바보. 금융의 모랄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도박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국인 2천여 명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채무액도 그분들이 한 1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채무 탕감을 우리가 민생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갚게 할 거라며 제기된 지적들에 대해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점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며 선심성이 아닌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덕적 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은 참으로 가혹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경안은 오는 목요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본격적인 몬순 우기가 시작된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폭우로 70명 넘게 숨졌습니다. 나들이 나왔던 3대 가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할아버지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대가족이 고립됐습니다. 거칠어진 물살이 가족이 서 있는 곳까지 집어삼키고 하나둘 물에 떠내려갑니다. 남은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버팁니다. सेल्फी ले रहे थे अचानक से इधर से बांध लेकर टूटा पानी का बहाव इतना तेज हो गया कि उधर ही खड़े रह गए. 파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이 계곡에서만 폭우로 인해 일가족 등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다 인구 도시인 펀자브주에선 지붕이 무너져 어린이가 숨지는 등 파키스탄 곳곳에서 나흘 동안 최소 45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선 9일 동안 폭우가 이어져 3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फ्लैश फ्लड्स आया है कोई 9 जगह और तकरीबन कुल्लू में जो नदी के किनारे थे 2 लोग वो मिसिंग है. 앞서 인도 델리 공항에선 폭우로 터미널 지붕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선 6월부터 몬순 우기가 시작됐는데 이 지역들의 배수 시설이 열악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2022년 파키스탄에선 기록적인 홍수와 폭우로 1,7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재난센터는 다음 달 5일까지 전 지역에 폭우로 인한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국내의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 광업소가 89년 역사를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일궈냈지만 석탄 소비 감소 흐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경제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이 폐광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갱도 입구가 철문으로 막혔습니다. 광부를 태웠던 열차도 멈췄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부터 석탄을 생산한 삼척 도계 광업소가 89년 만에 문을 닫은 겁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나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도계 광업소에서는 지금까지 무연탄 4,324만 7천여 톤을 생산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1990년대부터 석유와 가스 등 대체 에너지가 등장하면서 경쟁력을 잃었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역도 쇠락했습니다. 석탄 산업 전성기인 70년대 말 도계 인구는 5만 명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5분의 1 수준인 8,9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없음으로써 모든 분들이 이제 다 다른 곳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국영 탄광마저 문을 닫음으로써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노인들도 많고 좀 사람이 많아야지 장사가 될 건데. 강원도는 폐광지 회생을 위해 독일 폐광지처럼 도내 폐광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신라 삼국 통일에는 꽃다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랑들입니다. 목을 쳐라. 김유신도 화랑 출신이죠. 611년 17살 때 중학산중에 들어가 삼국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재앙과 난리를 없애고자 하는 뜻을 품었으니 도움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때 신비한 노인 난승이 나타나 청년 유신의 뜻을 칭찬하고 비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김유신의 대업은 이 같은 간절한 염원 덕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통일부에서 통일을 떼자고 합니다. 통일은 마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평화는 말입니다. 말이 앞에 가야 마차를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보다는 평화가 먼저고 북한이 통일이란 걸 깊이 아는데 우리가 통일을 주장해서는 북한과 평화롭게 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대남관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동족이라는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북남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북한의 한마디에 통일을 입에 달고 살던 진보 진영이 갑자기 통일 포기론으로 돌아섭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자고도 합니다. 통일의 꽃 임수경을 대학 시절 평양으로 보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장섭니다.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이 없다. 평화만 강조합니다. 남북한이 38선으로 나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만 한민족은 삼국 통일 이래 1300여 년간 하나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모한 군사주의가 통일에 대한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며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의 두 국가론을 옹호하는 위장적 평화주의로는 통일은커녕 평화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통일은 잠시도 포기할 수 없는 한민족의 대의입니다. 6월 30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무너져라 38선아였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도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은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가방 속 작은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남 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강릉 35도로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이후로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